글로벌 바이오 포럼 202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세계 팬데믹에 부는 K-바이오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정진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티맨 그룹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 가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뉴스원의 이백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척 힘든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우리 김강직 식약처장님, 그리고 과기부의 정창순 차관님, 그다음에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이병걸 회장님, 무슨 얘기를 오늘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관심이 높다 보니까 여러 언론기관하고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기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장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뻔한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조금씩 바꾸다 보면 우리 홍보팀은 맨날 긴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모든 언론기관은 다 돌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못했던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있는 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 어떠냐? 미국과 유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기 위해서 10개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6명 임상 환자 인도를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심각하다 보니까, 원래 바이러스는요 조기 치료를 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이거 코로나19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 5일쯤 되면 평균적으로 환자가 느껴요, 증세를. 근데 느낀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마이너스 2일 전부터 번식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번식량이 제일 많은 거는 그때부터 일주일 사이예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번식한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잠복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면 복제를 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 이 메커니즘은 바이러스별로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복잡한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요 놈이 제일 똘똘한 바 있어요. 요 놈은 몸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과정 갖고 낭을 틀고 복제를 하는데, 얘는 다른 거랑 달리 우리 몸의 염색체에다가 지 DNA를 카피해 버립니다. 이걸 역전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몸 안에 들어오면 평생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건 독성은 없어요. 왜냐면 면역세포에만 기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해서 팔고 있어요. 저희도 에이즈 치료제를 지금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억제를 시키는 거지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놈이 누구냐면 이 독감 바이러스야. 독감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오면 낭을 틀어요. 그리고 복제를 하고 튀어나갈 때 버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건데, 버닝을 못하게 다시 말해 닷을 잘라주는 게 타미플루예요. 그러고 복제를 교란시키는 게 아비간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버닝을 안 해요. 그래서 타미플루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봤을 때는 저희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얘가 덜 똑똑한 바이러스예요. 이게 그런데 타미플루 메커니즘만 있으면 어떻게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이 버닝만 있으면 이미 우리가 그 엔자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은 요게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를 복제를 교란시키는 엔자임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랩에서는 되는데 애니멀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인체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거 고른 게 에볼라 치료제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어드 거를. 그런데 그 다음 항바이러스가 나올 거냐? 제약업계에 있는 내 입장에서는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임상이 불가능해요. 기존에 뭐라도 하나 나와 있으면 모든 닥터들이 임상을 하려면 그거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써야 되거든요. 이 리스크를 지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어정쩡한 약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약을 개발한다? 비용도 그렇고 리스크도 무척 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저희들은 항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항체는 자가면역 질환 하죠. 그리고 항암제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쪽을 하는데 바이러스 쪽에 대해서 로시가 제넨텍하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바이러스 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했던 거는 독감입니다. 훌루. 독감은 H와 N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H는 1번서부터 18번까지 있어요. N은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19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거는 H1N1, H3N1, H5N1, H7N1 거의 4개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96개에서 어느 게 튀어나오면 이거는 제2의 스페인 독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넨텍과 저희가 슈퍼 안티바디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슈퍼 안티바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사업 처음 할 때 한 10년 전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한테 이 슈퍼 안티바디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우리 회사가 조그만 테니까 거기 어떻게 껴서 좀 뭐 좀 하려고 갔더니 하버드에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갔는데도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되게 승질 나더라고. 그러면 새끼야 나도 혼자 할게. 그래가지고서는 그동안 이제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몸 안에 들어오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항체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항체가 생기면 몸 안에 있는 B셀에다가 항체의 유전 정보가 메모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장치입니다. 그러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B셀에서 메모리가 불러 나오면서 T셀이라는 공장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게 T셀이 있고 NK셀이 있는데 주로 이 바이러스 항체는 T셀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면역력이 얼마나 가느냐. 그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잔병 치레 많이 했던 사람은 항체 역가가 높지 않아요. 그 얘기는 B셀의 메모리가 과포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메모리가 들어가면 앞에 메모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병 치레 많이 하신 분은 B셀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B셀이 메모리가 별로 없고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1호 환자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는 독식이 강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게 상기도 하기도 잠복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메르스나 사스는 환자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증세가 발현되면 다 복통을 하고 설사를 하기 때문에 다 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다 감염이 병원에서 일어나요. 그거는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도 메르스 항체를 개발해서 애니멀 임상까지 끝내놓고 지금 중동 국가들하고 인체 임상을 기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항체 개발하는 속도보다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팬데믹으로 가능성이 개발하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임원들이 반대. 첫 번째, 개발하는 사이에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비용만 날리는 건데. 그런데 이 상기도 하기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기도가 폐거든요. 폐는 자각 증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폐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 못 들어보셨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폐가 좀 아프기 시작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폐의 마지막 자각 증세는 발열이에요. 그런데 발열은 폐렴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거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럼 폐렴이 진행되면 100% 이제 산소 교환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주는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못 느껴서 활동을 하시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바이러스는 어떨 때 제일 많이 발현되냐? 자기가 느끼기 이틀 전부터 느낀 다음 5일인데 일주일 사이가 가장 바이러스 번식량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 슈퍼 감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표 감염자고 어떤 사람은 수표 감염자가 아닌 건 없어요.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패턴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오면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2주 내지 3주 되면 웬만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놈이 버닝을 하든 안 하든 몸 밖으로 튀어나가려면 RNA 막을 깨고 나가야 돼요. 이 깰 때 톡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톡식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식중독균도 톡식입니다. 뱀의 독도 톡식인데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상한 음식은 끓여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단백질은 끓인다고 독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톡식이 피를 통해서 전신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이 싸우는 전투의 흔적이 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증이라고 하는 건 백혈구의 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너무 많아지면 장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정리하면 바이러스는 어느 바이러스든지 특성이 똑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약을 먹든 안 먹든 2주 되면 낫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2주 걸리고 안 가도 2주 걸리는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병원에서 주는 거는 증세를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인체에 투여한다? 바이러스 죽죠.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그 살균제를 집어넣으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이 없을 때는 조기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런 팬데믹이 생기면 첫 번째는 국가끼리 틀어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벌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면 약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격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100% 발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으로 옮겨야죠. 근데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환자는 바이러스가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있냐? 해열제 주죠. 진통제 줘요. 수액 줘요. 산소 줘요. 이거는 치료는 아니에요. 대중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회복을 하든지 회복을 못 하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조기 치료를 해서 장기 손상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임상을 하는데, 원래 일상은 건강한 사람한테 하는데 에머전시라 환자한테도 했어요. 그래서 18명을 해서 1차 이게 효능이 어떤가 안정성이 어떤가를 확인했어요. 그거 원래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하냐? 나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거를 하면 나는 바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파이로트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상을 하는데 이상은 200명만 해도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물을 주고 3분의 1은 키로당 40mg을 주고 3분의 1은 키로당 80mg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40mg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생산 캐파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 결과에서는 그거를 보고 3상은 700명을 하는데 700명은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확실히 데이터의 차이를 보이려면 고위험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고위험군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뚱뚱한 사람 다 고위험군입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일일이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척 보면 알아요. 저기 고위험군 아닌 거. 네? 그래서 많이 계신데요, 고위험군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임상 환자에 돼요. 두 번째로는 발병한 지 일주일 이내에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10개 사이트에서 임상을 했어요. 환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다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몸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바이러스도 없는 사람한테 항체 치료제 임상을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6명 못 줬어요. 그러고 오늘 미국이랑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니네가 참 심각하다. 내가 해보니까 니네는 바이러스 환자는 다 집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니네 병원에 와 있는 사람 바이러스 환자 아니야. 다 장기 손상 환자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랬더니 백신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참 이상한 거는 전 과학자가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래서 그렇죠. 니네 백신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우선 백신은요, 보균자고 환자한테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악셀레이팅을 일으켜요. 이거를. 그런데 백신 놓는 거야 금방 놓죠. 근데 이 사람이 보균자인지 환자인지를 찾아내려면 14일 동안 2번 내지 3번을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백신 값은 2만 원인데 검사비가 60만 원이야. 근데 니네 검사 얘기는 안 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바이든 캠프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고 자기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지. 그냥 놀 거지. 그랬더니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구도 지금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거를 개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숨기느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가서 임상을 하러 갔는데 똑같아요. 임상하는 환자가 없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를 갔더니 거기는 인구가 작습니다.
작은데 사실은 동네가 작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병상을 할애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임상했냐? 젊은 사람이 오면 너 부모님 계셔? 할머니 계셔? 너 100% 감염됐을 텐데 할머니나 부모님이 증세가 보이시면 빨리 모셔와.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개념을 루마니아에 심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300명 모으는데 무진장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렘데시비르는요, 항바이러스제예요. 항바이러스제를 중증 환자한테 임상을 해놓은 거예요. 바이러스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효과가 없죠. 그러고 이건 엔자임을 교란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항바이러스제가 효과 있다고 그러고 WHO에서는 없다고 그러는 이유예요. 그러고 중증 환자한테 렘데시비르를 뭐하러 놔요?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약을. 그런데 여기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계시고 바이오로직 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서로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사실 렘데시비르 있잖아요. 조기 치료제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타미플루 의사들이 그러죠. 48시간 안에 먹는 약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독감 걸린 지 3주, 4주 된 사람한테 타미플루 놔주는 의사가 있나요? 없는데 코로나19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렘데시비르를 놔주려면 조기에 놔라. 그랬더니 승인이 중증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리어드 쪽에 있는 임원한테 그랬어요. 니네 미쳤냐 이렇게 임상을 하게. 그랬더니 약만 줬지 임상은 미국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토콜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넣었던 게 항체 치료제를 넣었어요. 그걸 얼마로 넣었냐? 최고로 고용량으로 넣었어요. 80kg당 80mg을 투여했어요. 그 다음에 넣은 게 비타민 D 드렸어요. 그거는 바깥으로 안 나가면 이 자외선이 없으면 비타민 D는 합성이 안 되니까 보충제로 놔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연 놔드렸어요. 아연은 면역 밸런스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들으셨어요. 그건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궤양 치료제 받은 게 첫째 날 치료제. 그리고 둘째 날 렘데시비를 인젝션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중증환자만 주는 거를 자기 나라 대통령은 초기에 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기 치료제라는 거를.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4일 내지 5일이 걸릴 것 같은데 발열이 있었던 얘기는 폐렴이 진행됐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장기가 손상됐을 때 약은 현존하는 약 없다. 당장 나올 약도 없고 있다 그러면 인터페론하고 스테로이드만 있는데 인터페론은 폐렴 환자한테 못 놓습니다. 그거 인젝션하면 열이 더 나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제기 때문에 놓으면 온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딱 인젝션하면 정상인도 당 수치가 500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조울증 증세를 나타내야 막. 그런데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며칠을 계속 하니까 몇 번 놓은 거냐 해서 매일 놓은 것 같다. 그 이유가 약값이 스테로이드는 1,000원입니다. 이게 나온 지 20년도 넘은 약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는데 국민들한테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제 백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제약회사 회장인데
모든 언론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백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안 해도 알 거 아니냐. 그 사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백신은 100개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쯤 됐을 때 성공하는 회사는 10대 개는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mRNA 백신 이 기술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안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DNA를 유전자 가위로 잘라가지고 RNA 절편을 생물학적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선 거기다가 지질로 이중 코팅을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썼냐? 이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염색체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몰라서 안 썼어요. 근데 우선 급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언론사가 화이잡고 빨리 우리나라도 수입한다고 그러길래 더 안전한 백신이 계속 나올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또 좀 이따 모더나가 또 나왔는데 얘는 영하 70도로 안 해도 된대. 이건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화이자 거는요. 냉동 동결 건조 안 했기 때문에 영하 70도인 거예요. 모더나는 한 공장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이자도 100% 동결 건조해서 분만형으로 나중에 출시할 겁니다. 왜냐면 한 공장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급했으니까 그걸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더나 기술하고 화이자 기술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다만 좀 더 공정을 진행했고 안 했고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아데노 바이러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노 바이러스도 사실 백신으로 잘 안 썼어요. 유전 치료제로 썼었지. 근데 급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푸틴 것도 아데노 바이러스 타입이고요. 중국도 그게 하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한국에 이 시설은 SK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소량을 넣기 때문에 생산량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한 배치 돌리면 충분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게 홀바이러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아데노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고 홀바이러스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안전한 백신은 홀바이러스예요. 백신은 뭐냐면요. 바이러스 배양해서 이걸 생균이라고 합니다. 이걸 죽여서 이걸 사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는 게 원래의 백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생균도 놔줬어요. 조금. 옛날에는. 근데 이제 다 사균을 넣는데 이렇게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기르다 보면 배양하다 보면 오퍼레이터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홀바이러스로 했기 때문에 백신 자체는 안전할 거예요. 효능도 뭐 지금까지 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근데 제 퀘션은 도대체 무균 시설을 얼마나 만들어서 이 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무균 시설은 특성상 이방의 4분의 2 살만한 크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헤파 필터를 아무리 달여도 오염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들 보면 약간씩의 찜찜한 면은 있지만 그러면 이럴 때 최고의 방법은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봐가면서 가장 안전한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백신 못 사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인 것 같이 샀니 안 샀니 물어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걱정스럽대.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한 6개월 살면 괜찮아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소 회장 마스크 쓰는 거 좋아하냐. 그래서 나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다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한 거는 임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하는데 항체 치료제는 5개 회사가 합니다. 미국의 릴리라는 게 있고요.
리제놀이라는 게 있고 제가 있고 그락소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작은 회사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기술과 승인보다 더 어려운 게 생산 능력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전 세계 캐파의 7%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우리 기존 제품 이제 한 채는 재고가 9개월에서 12개월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최대한으로 낮추면 아슬아슬할 정도로 낮추면 150에서 200만 병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 하나를 내년에 통째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생산용으로 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재고 레벨 통제하라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10만 명분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진짜 힘들게 어제 새벽 4시까지 해서 327명으로 이상 환자를 마감했어요. 그럼 왜 나는 300명이라고 했냐? 이게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승인 제도를 가려고 하면 2상과 3상의 중간 사이즈 정도로 임상 환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생전 임상하면서 이렇게 힘든 임상은 처음 해봤어요. 뭐냐면 환자는 있는데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가 있어야죠. 이게. 그리고 환자는 오면은 장기 손상 환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 40명이 유럽으로 나갔어요. 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마스크 잘 써.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임원이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를 해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왜 또 전사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되면 자기는 사망합니다. 그러길래 그럼 새끼 나가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마스크를 2장 쓰면 되죠. 그러길래 그럼 새끼 숨을 못 쉬어. 그러면서 진짜 힘들게 했어요. 진짜 힘들게.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에 마감을 했는데 사담이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이 또 마감하는 것도 어려워요. 원래 300명을 임상하고 그랬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330명을 넘어가면 한국 식약처는 안 물어볼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왜 300명 넘겼냐고 그래요. 330명을. 네가 찜찜하니까 환자 수 키웠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답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제 밤새워서 한 사이트씩 닫는 거예요. 여기 닫아. 여기 닫아. 그런데 나 3상 또 해야 되는데 환자들하고 약속해놨는데 그냥 종료 그러면 그 의사하고 나하고는 왼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명이 있니? 그럼 저 한 의사 보고 좀 참으라고 그래.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에 327명으로 가장 이상적인 숫자를 마감한 거예요. 뭐냐면 안 물어보는 숫자가 327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또 나한테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냐고. 그래서 내렸어요. 과학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과학은 데이터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더니 성공할 자신도 없는데 왜 그걸 임상을 하고 있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야 우리 과학자들이 있지.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건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쪽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실패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길래 1,500억 날리고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걸 기사로 써도 되냐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것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냐고. 자신은 과학은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은 의지로만 푸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시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냐? 증명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환자는 저희들이 27일 관찰합니다. 일주일은 매일매일 피 뽑고 하고요. 14일 날 뽑고 21일 날 뽑고 28일 날 뽑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 피는 아무 나라에서나 또 검사를 안 해줘요. 그거를 또 밀봉해서 동결시켜서 전처리해서 암스테르담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요새 비행기가
여객기가 거의 안 떠요. 그런데 피라고 요만한 거를 화물기에다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도 우리 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할게요. 나 돈 벌으려고 이거 치료제 개발하지 않았어요. 나 주가 올리려고 이거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주식자들한테 그래서 이건 공공재다. 이거 보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코로나는 바이오 업계가 주가를 올리는 소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희망하는 건 뭐냐. 이제 여기 우리 식약처사님 계신데 빨리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사용 승인은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가 스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식 승인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막 국민들이 기다리니까 시간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약처에 있는 과학자들이 시간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땡기려면 사전에 자료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전에부터 자료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드릴 자료가 뭐냐? 마지막 임상 환자들의 피검사 데이터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미리 다 리뷰하고 그것만 리뷰하게 하면,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오는데 모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식약처가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내가 코멘트 못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우리도 최소한도로 땡기려고 하고 있다. 그건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땡기는 거다. 거기에는 나도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고 식약처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은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나 우리 정부 방역 당침이나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어젯밤 때 꼴딱 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이트 닫아 저 사이트 닫아를 왜 회장이 직접 하냐.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부위는 회장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고 우리 끝나고 나가지고 식약처장님이랑 저랑 우리 회사 가서 또 실무 미팅 해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보는 한국은 어떠냐? 전 세계에서 임상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다 본 거 아니에요. 국가 때려막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잘 때려막았니 못 때려막았니 해도 때려막을 만큼 막았어요.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시켜서 해서 방역하는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 이유가 진단 키트를 우리나라는 한 달에 7천만 개를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요 7천만 개씩 진단 키트 만드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백신 자기 국민한테 놔주려면 3억 5천만 인구가 3번 하면 10억 개가 필요해요. 미국 혼자 진단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 거 도와주러 가야 돼요. 실제. 그 다음에 치료제부터 왜 했냐? 우리 회사가 치료제 만드는 게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했고요. 우리나라 백신 업체들도 후발로 따라갔어요. 그럼 왜 백신은 뒤에 따라오냐? 대한민국에서 환자가 있어야지 백신을 임상을 하죠. 근데 백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신을 놔놓고 지역 감염률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이 감염되는 숫자가 얼마고 안 맞은 사람이 감염되는 숫자가 얼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확산률이 높은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백신 업체가 자국에서 임상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백신 기술은 어떠냐? 화이자 거나 모더나 거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전 거나 개발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다 기존에 있던 기술이에요. 이거 기사만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원에 대학원생하고 교수님이 3개월만 해도 개발하는 기술이에요. 문제는 임상의 환경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희망상 기대치를 얘기할게요. 내 희망상 기대치를. 이거는 제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뉴스원에서도 요거를 앞에서 꼭 놓고 기사를 하셔야 돼요. 요거 빼고 쓰지 마시고. 우리 처장님하고 제가 서로 우리도 투명하게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가 승인날 수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진단키트 만드는 능력이 충분한 나라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국민 진단을 하자. 근데 전 국민 진단을 하려면 약사법을 고칠 게 몇 개 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도 이런 검토를 한번 해주라. 그러고 그게 가능하면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자 몇 명쯤 될 것 같으냐? 1% 보면 5만 명이고요. 0.5% 보면 2만 5천 명입니다. 0.3% 보면 12,000명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지역 확산이 돼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0.2에서 0.3%의 환자가 있을 확률은 있어요. 그러면 검사에서 환자를 다 그날부로 항체 치료제를 인젝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임상에서 보면 대개 일주일 이내에 대개 증세가 완화되더라고요.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대하기를 봄이 오기 전에 청정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 사이에 다른 백신들 놓는 걸 봐가면서 안전한 거 국민들한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되냐? 종식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까지 퍼진 이상은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건 지 스스로 변이를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사라지든지 지가 독성이 약해지는 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우선 자국부터 청정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공공재로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집단 감염이 안 되게끔 하는 데까지 가서, 근데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이제 코로나19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센 독감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피해가 큰 나라와 피해가 작은 나라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19를 진짜 청정국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 외의 국가들 이거 있는 나라 없어요. 미국 백신은 있으려면 거기도 진단해야 돼요. 진단키트 부족하죠. 진단해서 환자가 아닌 사람 백신 놔뒀어요. 환자 치료제 놔줘야 되잖아요. 릴리하고 리제노놀이 지네 국민 다 커버 못해요. 거기가. 그러면 필요하다면 나도 거기 협조 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유한한 이 약물을 어디에 공급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세계의 원칙에 맞냐, 국가 이익에 맞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약값을 되게 비싸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당 한 4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만 명분을 생산해버리면 이것만 해도 8조예요. 8조. 근데 내가 뭐 그렇게 8조를 받으면 이건 그냥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말은 못해서는 좀 더 싸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뒤에 코로나 얘기를 계속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앞에 서두로 얘기하면 두 서너 달만 국민들이 참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두 서너 달은 불편해도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거리두기 하고, 저도 여기 식약처장님하고 복지부 차관님만 안 계시면 마스크 벗고 스피치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계셔가지고 마스크 벗고 스피치 했다가는 또 이것도 유튜브로 날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 밥 먹을 때 빼고는 쓰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 또 스피치 하면서 마스크 쓰고 스피치 해놓은 건 이게 처음인데
다행스럽게 31초 남았기에 다행이에요. 근데 저같이 기저질환하는 데가 마스크 쓰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정리하고 원래 계획보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 국민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터널 끝에 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잘 참고 왔는데 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니 이 겨울만,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초까지 좀 힘들어도 참아달라. 그리고 끝없는 고통은 힘들지만 유한한 고통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확산이 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민관이 하나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있다가 저희 회사 가서 또 미팅해야 돼요. 그 미팅 뭐냐면 지금까지 거를 다 나는 레포팅을 해야 되고 식약처는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한테 요구해야 되고 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년 봄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위기를 제일 잘 극복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 세계의 표준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었던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제가 일단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환자가 많지 않아서 환자를 다 조기 치료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여유 있게 백신을 공급받아도 국민들이 두려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 행사에서 스피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제약회사 회장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노력이 우리나라가 강대국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이겨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동안 음지에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우리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의 위기에서 왔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기회가 돼서 한면으로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줬던 원고는 우리 회사 자랑 좀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뀐다는 좀 아주 이론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코로나19에 충실하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해봤던 얘기 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 생활치료센터가 격리 대중요법 치료센터가 아니라 조기 진단된 바이러스 환자를 조기 치료하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병원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불행하게 장기 손상까지 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극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나도 넘어야 될 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허들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게 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신 뉴스원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또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줘서 저 유튜브로 중계할 테니까 여기 있는 분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말 중에 혹시 좀 틀린 거 있으면 뭐 제약회사 회장이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고 나도 명예 약학 박사인데 진짜 약학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잘 모르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